안녕하세요.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품질공학의 두 번째 시간 기초 통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슬라이드는 이제 몽고메리 교수가 집필한 Statistical Quality Control이라고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이제 인용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분이 이제 공학적 통계 기법에 대한 달인이시기 때문에 달인 권위자시기 때문에 응용 통계나 확률 통계 공학 수업을 들을 때, 공대 수업을 들을 때 그분의 확률 및 통계책을 사용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본 교재 스태틱 퀄리티 컨트롤에 있는 이 장 부분이죠. 확률의 리뷰, 확률 및 통계의 리뷰 부분을 보던 아니면 그분이 원래 이제 집필하셨던 확률 통계 책을 보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셔도 된다. 그 말씀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초 통계 리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만큼 확률 및 통계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할 거니까요. 그죠? 저희가. 그래서 품질의 기본이 결국 통계다라는 거고요. 이제 probability도 이제 기본이 있겠죠. 기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샘플 스페이스, 한국말로 하면 이제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은 뭐 오메가를 써서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 set of all possible outcome에서 이제 모든 이제 가능한 수의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말로 하면 좀 어렵죠. 말로 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한 모든 수들의 집합. 아셨죠? 간단히 예로 주사위가 있겠죠. 주사위가 있으면 정육각형의 주사위가 있으면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사위가 아니라 주사위. 팔각형, 십이각형 변형된 주사위 말고 원래 있던 그 주사위를 생각하시면 1부터 6까지 수가 있겠죠. 그죠? 1, 2, 3, 4, 5, 6 해서 6가지의 표본 공간을 갖게 됩니다. 가능한 수가 6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다. 확률 공간이란 무엇이냐? probability space란 무엇이냐? 결국에 표본 공간에 확률 값이 어사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당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그렇게 확률 값들이 어사인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확률의 기본 정의는 뭡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는 확률의 총합은 결국에는 1이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0과 1 사이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주사위 똑바로 정육각형으로 이제 만들어진 주사위는 확률이 각각의 눈에 나올 확률은 뭐가 됩니까? 6분의 1이죠. 네,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벤트 A라고 영어 표현이 참 쉬운데 한국말로 하면은 정확하게는 한자가 섞인 한국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상 A라고 부르는데 이벤트 A는 이제 결국에는 샘플 스페이스의 이벤트 A라 함은 결국에 샘플 스페이스의 특정한 이제 부분 집합, subset of 오메가에서 사상이라고 하고요. 이벤트 A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사상이 나올 확률은 해서 이제 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냈고 여기 이제 PA는 해가지고 어떤 사상이 나올 확률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간 부분 집합에 속한 모든 가능성 있는 값들의 확률의 총합이겠죠. 그죠? 또 어려우니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주사위 눈이 이제 4보다 작은 주사위 눈 나올 확률. 그죠? 이 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벤트 A의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1, 2, 3, 4 각각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3분의 6, 0.5죠. 0.5입니다. 아셨죠? 예. 단순한 이제 아주 기초적인 확률의 정의와 표본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종류가 있죠. Discrete Random Variable, 이산 변수랑 연속 변수죠. 그죠? 그러면 이산 변수를 한번 봅시다. Discrete Random Variable을 볼게요. 그러면 이 아웃컴들이 확실하죠. 1, 2, 3, 4 해서 이산형으로 이제 끊긴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하죠. Probability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죠. Probability Math Function이라고 PMF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확률 값 자체를 이제 어떤 특정 이산 값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그 확률 매스 펑션이라고 하죠. Probability Math Function, PMF.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확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죠? 각각의
그 값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어사인을 하죠. 0.2%, 0.2, 0.2, 0.4, 0.2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총 합은 1이다. 그죠? 정의를 벗어나지 않았죠. 정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CDF라고 부르는데 누적 확률 분포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large fx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누적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나요? 이산형이니까 연속되지 않죠. 이게 계단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계단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산형 변수의 확률 변수의 특징이었죠. 예, 이거는 당연히 CDF를 나타낸 겁니다.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당연히 어떤 실수로든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좌표에 대한 확률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확률 밀도로 표현합니다. density 펑션이에요. 밀도는 뭔가요? 다시 말하면 적분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떤 곡선이 있으면, 그죠? 이 공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적분해야 된다는 거고요. PDF라고 약어를 씁니다. density. 그러니까 mass하고 달라요. 질량과 density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똑같죠? 누적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확률 density function의 뭐 적분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범위가 주어지죠. 보통 이렇게 특정 값이 아니라 범위로 주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특징은. 그죠? 왜냐면 any real value가 되니까 실수가 어떤 실수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누적 확률 분포를 그리면 차이가 확연히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누적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뭔가요? 뭐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이산 랜덤 베리어블의 이런 특징은 뭐 포화성 분포가 있겠죠. 그죠? 예, 뭐 기억이 안 나시면 확률책을 한번 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거는 권장해 드리고요. 예, 뭐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나중에 가면서 점점 느려질 거예요. 뭐 텐션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예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제 2개 이상의 특히 2개의 확률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x, y인데 x, y는 각각의 이제 yj라는 값과 xi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아셨죠? 이런 공간 그러니까 사실 뭐 yj라고 해봐야 뭐 1, 2, 3이니까 3개의 공간이 있고 xi라고 해봐야 여기 5개가 있어요. 총 15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좌표 공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 joint probability는 뭡니까? 결합 확률입니다. 이 x가 얼마의 값을 갖고 y라는 변수가 얼마의 값을 가질 때 이거 특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xi랑 yj라는 거는 특정 값이죠.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x는 xi이고 y는 yj이고 아셨죠? 그럴 때 확률은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전체 공간에서 겹치는 부분 그죠? 겹치는 부분을 구하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marginal probability도 있죠. marginal probability는 뭡니까? 이제 특정 이렇게 joint probability가 있을 때 2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제 marginal probability는 다시 말해서 xi일 확률은 뭐예요? 결국에는 다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특히 y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더해줘야 이 xi의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marginal probability는 그렇고 그리고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 확률은 어떻습니까? x가 특정 값인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 하에서의 결합 확률을 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어떤 조건 하에서의 marginal probability 나눠주고자 하죠. 이 결합 확률을 그러니까 어떤 x가 xi일 때의 이 하에서의 결합 확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의 3칸이었죠. 3칸 안에서의 이 한 칸을 보는 겁니다. 15칸 안에서의 한 칸이 아니라. 아셨죠? 여기서 뭐였나요? 이 예제에서는 이거는 15칸 중에 하나였죠. 만약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다면 그죠? 15분의 1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3 곱하기 5는 15니까. 그죠? 근데 여기 결합 확률은 얼마였나요? 특정 xi라는 값이 있다면 15분의 3이죠? 15분의 3입니다. 15분의 3이면 뭐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뭐 결국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나오시죠? 3분의 1 해가지고 나오시는데 뭐 아니면 이렇게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5, 그러면 5를 15로 나누게 되니까 결국에 3분의 1이다. 그죠? 예, 기대값입니다. 기대값과 분산 이렇게 살펴볼게요. 기대값은 뭐 결국에는 뭐 이산형,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시그마를 쓰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인테그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특정 값과 그 값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올 확률 총합이 되는 것입니다. 곱에. 그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실수 A하고 B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A가. 그죠? 기대값에. 그리고 실수는 그냥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기대값을 제곱한 거랑 변수 자체를 제곱한 거의 기대값은 다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x가 뭐 다시 말해서 뭐 1, 2, 3이 된다고 했을 때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기대값은 결국에는 그래서 뭐 각각을 뭐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 곱하기 3분의 1 그죠?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1 맞나요? 그쵸?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2가 되죠. 그죠? 이게 기대값입니다. 그런데 변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3이었으니까 x 자체는 원래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예요.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1 9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14분의 아니 3분의 14가 되겠죠? 네. 이게 기대값입니다. 그러면 이게 2의 제곱과 같나요? 다르죠? 4입니다 얘는. 그죠? 4. 그리고 얘는 4보다 크죠? 이런 식으로 성립이 안 합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뭐 사실 이렇게까지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미 확률하고 통계를 다 아시는 분들이라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여기까지 설명을 했네요. 예, 가끔씩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variable도 보죠. 변수입니다. x예요. 변수 x에 대해서 variable은 이렇게 식에 따라 구한다.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고요. 결국 열심히 전개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왠지 아시죠? 이게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variable이 아니라 variance입니다. 죄송합니다. variance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variance의 규칙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수가 있을 경우에 특정 실수 x의 개수만 사실은 제곱돼서 빠져나오고 그냥 b는 0이 무시가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그냥 없어져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 특징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코베리언스하고 인디펜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변수가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둘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변수가 0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왜 상관관계가 없게 됩니까?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독립 조건 때문에 그럽니다. 독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독립한다는 건 뭡니까? 두 개의 변수를 곱한 거의 기대값은 결국엔 EX, EY랑 같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EX랑 EY랑 같죠. 지금 이 식이 코베리언스가.
그러면 이걸 빼주니까 같은 거를 결국 0이 된다는 거죠. 확률도 똑같습니다. x와 y의 결합 확률은 결국 px와 py가 같다. 둘이 독립할 경우, 독립되었을 경우. 아셨죠? 그러면 이런 정리에 따라서 당연히 조건부 항수, 결합 확률이 이렇게 각각에 독립되어 있으니까 조건부 확률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py로 나눠주면 px만 나오고, 그죠? 그리고 px로 나눠주면 py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도 이렇게 성립한다. 그래서 두 변수가 왜 이게 중요하냐? 두 변수가 독립되었냐, 안 독립되어 있냐는 굉장히 이제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나중에 모형을 만들거나 회귀 모형이나 아니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독립성의 조건을 거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네, 뭐 다중회귀 분석 같은 거 하시면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도 둘이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인과관계가 생기죠. 만약에 날씨랑 오늘의 주식 값의 변화랑 인과관계가 있으면 뭐만 예측하면 돼요? 날씨 예측하면 되죠. 그죠? 근데 둘이 독립이 돼 있어요. 그럼 날씨 아무리 예측해도 주식값 예측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고려할 거냐라고 나중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주요 개념이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나중에 계속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대학원을 가셔서 고등 이제 통계를 배우시면 항상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제가 또 엄청나게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강조를 했지만 크게 어차피 또 외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점 추정이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제 점 추정, 어떤 특정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값이죠. 결국 파라미터인데 그 파라미터 어떤 대표적인 파라미터가 있습니까? 통계에서 뮤가 있죠, 뮤. 그리고 시그마도 있어요, 시그마. 뮤가 뭡니까? 평균, 그죠? 기대값, 보통 기대값을 이제 뮤로 표현하죠. 기대값 방금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보통 뭐의 약자입니까? 보통 표준 편차죠. 보통 분사는 시그마 스퀘어, 그죠? 어떤 특정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구간이 아니라 특정 값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값이 있다라고 치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샘플 민 표준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한국말이 정말 힘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샘플 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4로 나누면 결국에는 이렇게 값이 된다. 예.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점 추정을 한 겁니다. 하나의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값.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되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뭐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뭐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중심극한 정리죠. 중심극한 정리 많이 생각나시죠? 뭐 결과적으로 수식으로 뭐 증명을 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어떤 특정 모집단이 있을 때, 그죠? 어떤 특정 모집단을 따르는 x가 있을 때,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특성을 사실은 모집 표본 공간에 대한 이 특성을 이제 알고 싶어요. 그죠?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그래서 확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 전체의 생각이 어떨까?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어떨까? 라는 표본 공간이 있으면 많은 수의 샘플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죠? 그 표본 공간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생각을 알 수는 없죠. 항상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추정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샘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x1, x2 해가지고 막 샘플을 모으게 됩니다. n개를, xn까지. 그죠? 그래서 n까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이죠. 파퓰레이션 n개의 샘플을 모았을 때 결국 이제 이 샘플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특성을 갖게 돼요?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따라서 결국 이 g라는 이 식을 계산을 하면 이거는 뭡니까? 표준 편차랑 뮤죠. 그러면 평균 뮤와 분산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 stand normal distribution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Z라고 할 경우에 Z가. 그죠? 아셨죠? 왜? 언제? n이 이제 무한대로 이 n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종 모양 생각나시나요? 전기분포? 예. 평균은 뭐다? 뮤다. 그죠? 그리고 분산은 결국에 시그마, 1시그마냐, 2시그마냐, 3시그마냐 하면서 이제 분산의 크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예. 그리고 뭐 이미 제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한 번씩 던졌어요. 주사위에 원 다이가 있다. 주사위를 열심히 던졌더니 이제 다 이게 분포가 동일하게 이걸 일양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던지고 세 개를 던지고 뭐 다섯 개를 던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합된 분포는 결합 확률 분포는 결국에는 이렇게 샘플이 많아졌죠. 지금 10개까지 됐는데 결국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싶으면 뭐를 해요? 모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싶으면 가능한 한 샘플을 많이 모아라. 근데 현실적으로 샘플 숫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시간도 그렇고. 비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또 보면 되죠. 자동차 보면 됩니다. 자동차의 안정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대를 부셔요. 그죠? 충격에 대해서 견디는지 어느 정도 충격이 견디는지 광고 보셨죠?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쿵 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수치들이 막 나와요.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서. 그러면 한 번 하면 얼마에 들어요? 뭐 2천만 원짜리 자동차다. 2천만 원 들어가죠. 샘플 하나 얻었네요. 두 개 얻었는데 4천만 원이고, 세 개 얻으면 6천만 원이고, 10개 하면 10개 하면 2억입니다. 아셨죠? 무한히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은 역시 콜렉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샘플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추정과 이제 센트럴 리밋 디어럼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점추정과 이제 상반되는 건 아니고 점추정을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신뢰 구간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뢰 구간과 점추정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신뢰 구간이 더 낫습니다. 네, 얘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뭐 같은 가정입니다. x가 있고 x라는 거에서 이제 샘플 n개의 샘플을 모았어요. 랜덤 샘플링 했고요. 샘플을 모았어요.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제 unknown mean이니까 이게 평균 값이고 이게 분산 값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얘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른다는 거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 특성 하에서 볼게요.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뮤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점추정은 뭐였어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 뮤 값 자체를 그냥 바로 구했죠. 그죠? 표본 평균, 샘플 민. 근데 이 신뢰 구간은 뭔가요? 구간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구간으로. 정기분포를 따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 샘플 민에서 결국에는 이만큼을 빼주고 그래서 이제 lower bound를 구하고 그리고 upper bound를 구해주는 겁니다. 뮤는 가운데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가 좋습니까? 왜 신뢰 구간이 점추정보다 좋느냐? 하나의 값을 알면 이 값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간을 알면 얘가 95%의 확률로 이만큼 값에서 이만큼 값을 사이를 댈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분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양이 달라요. 값 하나 갖는 거랑 여기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을 고려하는 거랑 어느 게 정보가 더 많습니까? 분포에 대한 구간이 정보를 더 많이 주죠,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점추정보다 구간 추정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어떤 평균값이 10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둘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뭐가 좋은지? 그냥 같다고 생각해야 되죠. 10이에요. 우리가 시그마 값을 알아요. 분산을. 구간을 알아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뭐 8에서부터 어떤 이제 뮤가 있는데 8에서부터 11이다. 12로 할게요. 그리고 뮤가 있는데 6에서부터 6 그리고 14다 라고 하면은 뭐가 더 뮤값에 더 밀집되어 있습니까? 이거죠. 그죠? 10에 더 밀집되어 있죠. 이 부분이 첫 번째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액큐레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 거보다는. 그런 정보들을 준다는 거죠. 구간을 봄으로써. 아셨죠?
그럼 당연히 얘가 분산이 더 낮겠죠. 구간이 더 좁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실내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확률, 그러니까 이게 결국 Z였죠. G의 이제 구간, 로울 바운드와 어플 바운드, 결국에 이거의 확률의 값은 1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는 이제 레벨로스 컨피던스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신뢰 구간, 결국엔 95%, 알파는 유의 확률 해서 얼마입니까? 0.05 많이 쓰죠.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G 대신에 이제 뮤로 해서 변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 뮤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풀어주면 양쪽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자면 G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로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 이 자체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의 확률 안에서, 그죠? 알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알파. 알파가 뭡니까? 정규 분포 따르면 이 구간의 값을 가질 확률이죠. 알파. 그죠? 여기 2분의 알파고 여기 2분의 알파. 그래서 합은 이 분포에 대한 합은 알파가 되는 거죠.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는 알파. 양쪽에 이제 값이 있으니까 양측 검정이니까요. 양측 구간이니까 실내 구간은 양쪽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G 알파 오버 2 플러스 G 알파 오버 2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실내 구간과 뭐 평균 값이 있으면 점 추정보다는 구간 추정이 낫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Interpreting a confidence interval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CI를 confidence interval을 그쵸. 컴퓨터 인터벌 이죠 랜덤 인터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리딕션 인터벌이 아니에요. 예측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이 있다라고 하면 뮤가 그러니까 실내 구간 어떤 샘플에서 실내 구간이 만약에 100번을 구한다면 이게 95%다. 컨피던스 인터벌이 95% 95%의 신뢰 구간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100개의 신뢰 구간을 만들었을 경우에 95개만 이 진짜 참 뮤 값을 포함할 확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뮤 값이 이 안에 95%의 확률로 포함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샘플링을 하면 주의하실 게 샘플링 했을 때 95%의 확률이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자체가 95%의 확률로 이 뮤 값, 참 뮤를 포함할 수 있다. 내 예측값이 이 구간 안에 95개, 그러니까 100개를 예측했을 때 이 구간 안에 95개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프리덕션 인터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드디어 통계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Statistical Hypothesis,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tatistical Hypothesis는 뭐냐? 가설, 이제 통계죠. 가설이란 무엇이냐? 어떤 문장이라는 거죠. Statement about parameters of one or more populations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 혹은 다수의 population 모집단에 대한 그죠? 하나 혹은 다수의 모집단에 대한 파라미터니까 아까 파라미터는 뭐라고 했어요? 뮤 혹은 시그마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한 문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가설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뮤와 시그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그냥 특성을 기술해 놓은 문장 아니면 특징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 기술한 문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버닝 연소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 해요. 어떤 연소율? 뭐에 대한 연소율이냐면 솔리드 프로펠런트라고 해가지고 그 고체 연료죠. 고체 연료인데 뭐에 대해 사용되는 고체 연료? 그 에어크루 우주선인가 보죠. 에어크루 에스케이프 시스템, 그러니까 탈출 시스템을 전원을 공급한다는 의미예요. 전원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하는 그 고체 연료의 그 연소율에 관심이 있대요. 물론 연소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소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효율이 좋은 거니까 연료 효율이.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
결국 이 버닝 레이트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연료에. 그죠? 버닝 레이트는 랜덤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죠? 결국 x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이 연소율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 초당 50cm의 연소율을 가졌으면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알고 싶어요. 이게 50cm per sec인지 아닌지. 그죠? 이 자체가 바로 그래서 x는 50cm per sec이다. 아니다. 그 자체가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테스 테스트를 해야 되죠. 결국에는 가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같다 아니다는 양측 검정이라고 하죠. 투사이드 얼터너티브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발생하고요. 투사이드 양측으로 합니다. 왜냐면은 같다 아니다는 뭡니까? 어떤 x가 있을 때 같다 아니다니까 양쪽 구간을 다 봐야 되죠. 그죠? 크다 작다면 한쪽 구간만 보면 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크다 작다 하면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 어떤 파라미터 값 여기 50cm였죠. 뮤0 하고 이 실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려는 뮤는 샘플민이죠. 여기 뮤는 뮤0가 같다 아니면 그러니까 x의 평균값은 결국에는 이 50cm이다 아니다가 되는 거죠. 양측 검정에서 그죠?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뭡니까? 여기서는 베리언스가 알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 하에서 이제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으면 실제로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해서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Z0를 사용합니다.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죠. 예, 앞서 말한 대로 원사이드 얼터너티브가 있고요. 앞서 본 바는 투사이드 얼터너티브였고, 그죠? 크다 작다. 50보다 크다, 50보다 작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한쪽 검정은 양쪽 검정과 다르게 리젝션 크라이테리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양측, 한측, 그죠? 한쪽, 양쪽, 그죠?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가설 검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죠. 이 문제를 보면 영어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연료에 대한 효율이에요. 레이트가 결과적으로 이 탈출 시스템에서 이제 연료의 효율을 보는 거죠. 그죠? 탈출 시스템 파워를 공급하는 연료에 대한 효율을 보고 싶어요. 그죠? 버닝 레이트 연소율입니다. 그래서 50cm per second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스페시피케이션이 뭐냐면 그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제조 공정을 보고 품질 관리를 하는 게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죠. 사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cm per second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 버닝 레이트가, 평균 버닝 레이트가. 아셨죠?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 사양을 맞추는지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그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시그마 known, unknown에 따라서 이제 어떤 통계량을 사용할지가 달라지죠.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그래서 당연히 이 통계량 시그마가 known하면 뭡니까?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죠. 결국 D0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공식을 이제 기억하시죠? D0는 뭡니까? X바 마이너스 뮤0 그리고 시그마 over 스퀘어 루트 오브 n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지죠. 뭐 x바 사실은 이 값들을 다 알면 나중에 통계량을 구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더 experiment decide 해가지고 type 1 error probability를 말했네요. 그래서 significance level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의 확률을 0.05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샘플은 25개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다 주어졌죠. 그리고 x바 샘플 민 표본 평균이 51.3이네요. 그럼 뭐 값이 다 주어졌어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제 템플릿처럼 이용하시면 좋은 게 가설 null hypothesis랑 alternative hypothesis 이거를 정의를 처음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H0는 뭔가요? 우리의 파라미터 뮤가 결국 50 되느냐 안 되냐죠. 센티미터 per second가 되느냐 안 되냐입니다. 그죠? 양측 검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스탯이라고 할게요. 결국에는 뭐 G0죠. 그죠? G0의 값이 얼마냐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 G0의 값을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공식을 보여드렸죠. 공식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결국에 뭐 이쪽을 활용을 하자면 51.3 마이너스 50 이걸 나누면 되죠. 그죠? 시그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예요. Z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스퀘어 루트 오브 n에서 25입니다. 5라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그래서 구해 보시면 3.25가 나올 거예요. 구하실 수 있죠. 스퀘어 루트 오브 25는 뭡니까? 5죠. 5, 이 부분은 5. 그리고 여기를 5를 2를 5를 나누고 또 여기서 빼주고 하면 1.3 뭐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엑셀 사용하세요. 계산기도 좋은데 엑셀 사용하세요. 이제 대학생 고학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G0 구했고 테스트 스태티스틱 구했고 그리고 이제 리젝션 크라이테리아 해가지고 reject H0 if 만약에 그래서 이제 H0를 기각할 건데 만약 어떤 경우입니까? 정규 분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정규 이 G0가 5보다 클 때 1.96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96보다 혹은 마이너스 1.96보다 G0가 작으면 기각해야겠죠? 왜 그런가요? 1.96은 어디서 나왔나요? 양측 검정이니까 2분의 알파죠? 그죠? 이게 뭐예요? 1.96이죠? 마이너스 1.96 하면은 마이너스 1.96 그리고 1.96 그렇게 나오죠? 여기 당연히 음수 하한선은 마이너스 G 알파 오브 2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한선 상한선 나오죠.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에 비교할 수 있죠. 이제 3.25가 유의한 어떻게 구하시는지 아시죠? 이거 알파가 0.05니까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해서 했어요. 모르시면은 다음번에 이제 기회를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따로 이제 Q&A 섹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책을 보세요. 예. 하여튼 그 reject H0 if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하긴 3, 4학년인데 모르실 리가 없겠죠. 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clusion 합니다. conclusion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conclusion에서 이 템플릿 사용하면 됩니다. H0, H1, test statistic, rejection criteria 그리고 마지막 conclusion. 오,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3.25는 뭐보다 커요? 1.96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reject H0. 결국 뮤는 50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conclusion은 reject H0 하시면 됩니다. 예, 뜻은 뭐다? 지금 우리는 이 스페시피케이션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회사는 큰일 났다. 지금 뭐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짐작컨대 G값이 너무나 큰 걸로 봐서 아마도 50보다는 계속 이 50을 초과하는 계속 규격의 값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을 텐데 뭐 안전성 때문에 50이어야 하나 봐요. must be 50니까 딱 맞춰야 하나 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품질 공학에서 결국에는 못 벗어납니다. 통계 이건 꼭 확실히 짚고 가셔야 돼요. 이제 가설 검증은 산업공학 졸업하시면 무수히 많이 쓰기 때문에 진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는 진짜 실용적이고요. 꼭 외워서 몸에 적응이 되시도록 이제 반복 숙달 하십시오. 타입 1과 타입 2 에러입니다. 예. 이제 타입 1과 타입 2 에러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도 하는데 1종 오류는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면 그 가설을 채택을 할지 기각을 할지 그죠? 억셉할지 리젝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류가 있어요. 오류의 가능성. 가설이 맞는데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설이 틀리는데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가설이 맞는데 거절을 하면 그거를 이제 일종 오류라고 해서 type 1 error, reject the null hypothesis, 그걸 H0라고 하는데 null hypothesis를 when it is true 하니까 맞는데 틀린다고 한 거예요. 슬프죠? 예, 슬픕니다. 그래서 에러예요. type 1 error. 그리고
failing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when it is false. 그러니까 이종 오류는 가설이 틀린데 맞다고 한 거. failing to reject. 결국 accept이란 말이죠. 뭐 리젝하는 거 실패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채택을 하면 잘못된 가설을 채택을 하면 이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죠? 첫 번째 거 타입 1 에러 알파, 타입 2 에러 베타 해가지고 알파 베타에서 1종 2종 오류가 됩니다. 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테이블은 이거죠. 이거 아주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ail to reject H0 reject H0 사실 뭐 이거야 accept이죠. accept 채택 그죠? 그래서 뭐 채택했어요. 이게 맞을 때 채택했어요. no error H0가 잘못됐는데 채택 안 했습니다. no error 에러가 없죠. 이게 맞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에러가 H0가 맞는데 리젝했고 H0가 틀린데 accept했고 타입 1, 타입 2 에러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타입 1을 이제 묘사를 좀 해보죠. 이제 예를 통해서.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뭐 이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알파예요. 유의 확률이죠. 결국에는 알파가 어떤 특정 값보다 작고 특정 값보다 크다라는 거를 더한 부분이 알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더하면 결국에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 검정을 하면 이 두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샘플링을 하시면 꼭 이렇게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정이라는 게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에러드가 있죠, 항상. 그래서 규정한 이 규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x가 어떨 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알파는 타입 1 에러다는 거고, 타입 2 에러는 무엇이냐? 타입 1 에러는 결국에 이 샘플링을 해서 샘플이 결국에는 어떤 특정 테스트하는 값을 어느 정도 따르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으면 뭔가요? 이거는 사실은 이 샘플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을 할 확률이죠. 그죠? 이 양쪽에 있는 값을 갖게 되면 만약에 48.5 그러니까 47이 나왔어요. 그러면 리젝을 하게 되죠. 비록 이 x가 이 정확하게 이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타입 1 에러예요. 맞는데 틀린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있거나 이 부분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 되는 거고 베타입니다. 베타는 뭔가요? 틀린데 맞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틀린데 맞다고 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가정을 해봅시다. 이 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50이길 바라고 있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인데, 예? 근데 x가 얘를 따르네. 51이에요. 샘플 미니. 50인데 문제는 뭐예요? 확률 분포를 갖고 있죠. 얘도. 그러니까 50이라고 해도 충분히 50, 51, 뭐 아니면은 진짜 뭐 49까지 뭐 어떤 값들을 가질 확률이 있어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값만 보고 평가를 하니까 우리는 이 구간 안에 x바가 들어가면 52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52보다 작잖아요. 여기 어펄 바운드. 그러니까 x가 진짜 50 뮤가 50을 따를 때 어펄 바운드가 50인데 52를 실제로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2가 아니라 51.5군요. 죄송합니다. 51.5였네요. 51.5였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x가 51을 따르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공정에서도 우리가 샘플을 이쪽에서만 모았다든지 하면 결국에 뭐 샘플 미니 50이 나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51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보다 작으니까 맞다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틀린 거를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2 에러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모집단의 특성을 모르니까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결국 여기 있는 X바, 그러니까 샘플 민가족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 확률들, 그러니까 베타, 파워나 유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파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결국 샘플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돼요? 정규 분포뿐만 아니라 점점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샘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셨죠?
예, 그래서 두 개의 분포, 앞서 말한 대로 베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H0는 결국에는 뮤0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H1은 뮤0가 아니죠. 근데 뭐 예를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얘를 뮤1이라고 했을 때 뮤1은 사실은 H0에 어떤 특정 값을 더한, 그러니까 여기 있죠. 뮤0에서 델타만큼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 델타만큼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당연히 델타는 0보다 크고요. 그래야 오른쪽으로 가죠. 음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H0에서 델타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그거의 이제 평균값은 델타 곱하기 루트 오브 n 그리고 이거를 시그마로 나눈 값이 됩니다. 아셨죠? 이 변환 규칙에 따라서요. 이거에다가 사실은 이 공식에다가 이 통계량에다가 이 뮤0 대신에 이 부분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통계량으로 이제 왜냐면 여기 더하시면 그만큼 빼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가 음수니까 빼주는 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형태가 되고 그래서 뮤0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뮤0가 아니죠. 뮤1이. 그래서 이렇게 뮤1이 아니라 H1, 뮤1이라고 했죠 아까. 네, 뮤1도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따르게 되고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min value가 이거고 그리고 분산은 1인. 아셨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 이 공식에 따라서 왜냐면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뮤0가 그만큼 델타만큼 오른쪽으로 치워졌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미 증명했으니까 통계량이 오른쪽으로 치워쳐준다. 이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 분포에 따라서 베타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시 통계량에서 델타만큼을 빼주고 이 마이너스에서 델타만큼을 빼주면 결국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간까지인데 여기까지 끝까지 가니까 여기 B금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베타가 나온다. 정규분포죠. 이 표시는. 그리고 샘플 사이즈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는 투 사이드일 때, 양측일 때, 한측일 때 해서 이 정도의 샘플을 그러니까 원하는 알파와 베타 값이 있다면 반대로 이때는 이제 G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델타까지 있다면 이제 알려져 있죠. 델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쪽을 우측을 알고 있다면 반대로 샘플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10개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10개 샘플 구할지 100개 샘플 구할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의 수준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공정에 대한 분산을 알고 있다면 예, 당연히 반대로 샘플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 포뮬러를 여기에 넣어놨어요. p-value를 살펴봅시다. p-value, smallest of significance that would lead to rejection of null hypothesis H0, 0 with the given data 해가지고 뭐냐? 결국 이제 최소한의 유의도입니다. 유의성이에요. 최소한의 유의성. 그러니까 H0를 리젝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의성입니다. 다른 말은 뭐 accuracy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p-value의 공식을 봐도 아실 수 있듯이 여기가 이제 lower bound가 upper bound 상한선 하한선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을 1에서 빼주시면 이 두 부분이 나오죠. 양측 검정에서 이 두 부분의 최소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 힘들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p-value가 알파보다 요구되는 이제 유의 수준이죠. 알파보다 낮으면 당연히 리젝하면 됩니다. 쉽게. 뭐 0.05죠. 보통 0.05가 알파인데 p-value가 0.023 뭐 어쩌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기각하시면 됩니다. H0. 아셨죠? 왜? 보셔도 이제 저희가 정규 분포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저희 관측에 의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했다고 칠게요. 근데 인터벌이 여기를 넘어갔어요. 구간을. 넘어가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결국에는 p-value가 알파보다 작게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값이 생긴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주어져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는 최소한은 요건은 최소한은 모든 값이 이 안에 있길 원하는 건데, 그죠? 문제 우리가 옵저버한 값과 값으로 예측한 값은 그거를 기준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p-밸류가 낮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낮은 p-밸류는 안 좋은 거죠. H0를 당연히 기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요구되는 사양보다 더 안 좋은 사양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p-밸류가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이제 같기도 하는데 작거나 그러니까 작으면 이제가 H0를 해라. 사실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 정도면 뭐 억셉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너럴 프로시저 퍼세시스에서 일반적인 이제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야겠죠. 문제를 읽으시고 과연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 뮤인가 시그마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문제를 파악해서 가설을 세우셔야 되고요. 기무가설이라고도 하죠. 그죠? 가설을 세우시고 대립가설도 세우시고 얼터너티브 하이퍼테시스에서 대립가설 세우시고 알파도 이제 체크하시고요. 유형률 체크하시고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구하셔야죠. 지금까지는 Z0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리젝션 리전 체크하셔야죠. 양측 검정이면 양측 이 어퍼 바운드, 로우 바운드에서 이 양쪽을 봐야 되고 한측 검정이면 이게 뭐 크거나 작거나 뭐뭐보다 크다 아니면은 뭐뭐보다 작다 해서 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구하시고 나중에 계산을 이제 필요하시면 지지를 하셔서 결국에는 뭐 이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확률적으로 A에서 H0와 H1에 대한 컨클루전을 내시면 됩니다. 아까 템플릿 말씀드렸죠? H0, H1, 그리고 테스트 스태티스틱, 그죠? 그리고 뭡니까? 리젝션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컨클루전 하시면 되죠. 이 5개 그냥 딱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제가 이제 단연간의 통계학을 이제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나중에는 시험 볼 때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빈칸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채워 놓으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게 쓰시면 금방금방 검증이 됩니다.